안녕하세요. SSE 감각령의 대표 강사 이상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첫 시간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저 또한 여러분들 모르는 관계로 아무래도 이제 신뢰관계를 구축하다 보면은요,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수업 내용이 조금 루스해지기 쉽고, 그러다 보면 또 여러분들도 또 채널도 바뀌겠죠. 네,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요, 그 감각영어와 관련된 소개 및 기타 내용들은 홈페이지 감각영어란에 자세히 설명을 해 두었으니까 꼭 한번 읽어보고 본 수업에 들어와 주셨으면 아주 편하게 수업이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도입 부분은 시작 부분이긴 하지만 약 3시간 정도의 수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물론 쉬운 부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요, 이 정도 수준의 문장이 될 것입니다. 이 정도를 구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정도 문장을 영어로 구사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기본기가 탄탄하게 다지면서 올라가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도입 부분을 3시간을 잡았다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쉬운 파트라고 해서 느슨하게 끌고 가다가 어느 순간 주요 포인트를 놓치게 되면은요, 전체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끄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가르치는 저로서는 큰 부담이죠. 왜?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죠. 어느 정도까지? 이 정도 수준까지 끌어올리는데 2개월에서 3개월이면 충분하다고 분명히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학습자 입장에서 너무나 자신만만한 나머지 좀 뭐랄까요? 좀 자만한 나머지 흐름을 자기 주관적으로 돌려버리면은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다시 한번 꼭 강조 드리면서 본 수업을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입 부분은요, 도입 부분은 1과 2로 나눠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동영상 수업이다 보니까 좀 시간이 러닝 타임이 좀 길어지다 보면요, 좀 아무래도 집중력도 떨어지고 그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좀 짧게 가기 위해서 세분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도입 1에서는요, 자, 영어와 관련된, 우리가 배우게 될 영어와 관련된 주요 성격들을 살펴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죠. 자, 물론 이 도입 단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뻔한 거예요. 뻔한 거지만 또 겸한 자세에서 하나하나 음미해 보면요, 새로운 느낌이 들 것입니다. 왜? 인간은 언어적 동물이에요. 당연한 것은 우리가 평소에 생각을 안 씁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그 말이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 그만큼 그 인간 나름대로의 언어의 확장이 또 발생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좀 피부로 느끼면서 저하고 호흡을 같이 맞추면은 상당히 즐거운 수업이 되지 않을까 싶은 것이죠. 자, 보십시다. 자, 팀이 제이슨을 사랑했대요. 제이슨이 팀을 사랑했대요. 자, 단어 수, 단어 뜻이 같습니다. 그런데 두 문장이 갖고 있는 의미는 다르죠. 위에는 팀이 제이슨을 사랑한 거고요. 아래는 제이슨이 팀을 사랑한 겁니다. 뭐 같은 남자인 것 같은데 뭐 일단 해석은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보면은 단어 뜻, 단어 수가 같은데 두 문장이 갖고 있는 내용은 다릅니다. 왜 다르냐 봤더니 문장을 구성하고 있는 단어의 위치가 지금 바뀌어 있죠. 그렇죠?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love라는 단어가 앞으로 빠져나가면 어떨까요? 쌤 이거 틀렸잖아요. 해석 자체가 안 됩니다. 그렇죠? 자, 잘했습니다. 영어는요, 영어라는 것은 문장을 구성하고 있는 이 단어들은 보통 팔품사로 구성되어 있다 했죠? 이 팔품사의 위치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명사하면은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 그렇죠? 동사면 주어 다음에, 형용사면은 명사 앞이나 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정해진 자리를 벗어나게 되면은요, 문장 내용에 변화가 생기든지 아예 이렇게 문장 구실을 못하게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영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언어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위치 중심어라고 합니다. 위치 중심어. 앞으로 여러분들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위치란 말을 기억해 두십시오. 어떤 친구들은 위치라는 한마디에 눈물을 찔끔 흘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동안 무수하게 영어를 많이 배웠는데 그 위치란 말을
깨닫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을 보내서 아, 그거였어? 근데 그걸 왜 못 깨달았지? 이게 바로 언어의 확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치마다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겸손 모드로 그냥 재미있는 드라마 한 편을 본다는 그런 마음으로 차근차근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영어는 위치가 생명이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겠고요. 사실 세계의 대부분의 언어가 바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영어권에서 4개국어, 5개국어 구사한다는 것은요,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요. 왜냐? 이렇게 위치를 생명으로 하는 언어가 대부분입니다. 불어, 독일어, 심지어는 중국어까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를 생명으로 하는 언어 중에서 가장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게 영어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구사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외국어 습도 그만큼 빠르다는 것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말은 어떨까요? 자, 우리말도 한번 봅시다. 팀 사랑했다 제이슨. 무슨 말인지 몰라요. 팀이 제이슨을 사랑했다는 건지 제이슨이 팀을 사랑했다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다음과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자, 팀 E 사랑했다 제이슨을. 이제 내용이 성립이 되네요. 말이 됩니다. 자,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죠? 국어 시간에 뭐라고 배우죠? 조사란 말을 합니다. 조사 맞습니다. 근데 순수한 우리말로는요, 토시란 말 써요. 야, 너 토시 하나 안 틀린다? 이런 말 쓰죠. 조사 하나 안 틀린다? 그러지는 않죠. 예? 그래서 조사, 토시 이런 말 쓰는데 우리말은 자, 위치면에서는 어떨까요? 사랑했다는 위치를 한번 바꿔봤어요. 이렇게. 어떻습니까? 영어와 달리 우리말은 문장을 구성하고 있는 단어의 위치에 변화가 와도 내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위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언어다. 아셨죠? 위치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럼 뭐와 관련되냐? 바로 이 조사, 토시하고 관련 있는 언어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 조사 중심어, 토시 중심어를 쓰는 것이죠. 상당히 우리말은 독특한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세계의 대부분의 언어는 위치에 의해서 모든 문장이 결정되는데 우리말은 위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언어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영어를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겠죠. 그러나 영어적 관점에서 영어를 이해하게 되면요, 두세 달이면은 고수반열에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게 이 SSE 강강영의 대표적인 특징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저하고 같이 하고 있는 것이 되겠죠. 자, 다음 보시죠. 그러면 영어는 위치가 생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언어를 우리가 위치 중심어라고 하는데 위치 중심어가 갖는 대표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어순이라는 겁니다. 어순을 풀어보면요, 단어 나열 순서 또는 단어 배열 순서입니다. 이게 어순이에요. 어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러죠.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영어를 배운 사람들은. 야, 영어가 어려운 이유는 어순이 달라서 그래, 그러죠. 그런데 그러면 어순을 배우면 되는데 어순을 어떻게 배우냔 말이죠.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요. 자, 여기서 해결책이 다 나옵니다. 자, 어순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단어가 1, 2, 3, 4로 오느냐에 따라서 또는 1, 3, 2, 4로 오느냐 또는 1, 4, 2, 3으로 배려냐에 따라서 A 내용, B 내용, C 내용이 결정되는 것이죠. 그런데 단어 나열 순서, 어순은 나름대로의 패턴이 뭐예요? 모양새를 갖추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내가 만약에 100개의 문장을 구사하고 싶으면요, 100개의 패턴이 머릿속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만약에 100만 개를 내가 문장을 만들고 싶으면 100만 개의 패턴이 머릿속에 있어야겠네요? 맞습니다. 에이씨, 그러면 영어를 어떻게, 그 많은 걸 어떻게 외워요? 평생 하다 뒤지겠네요. 뒤질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원어민들은 그럽니까? 죽는 사람 없잖아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장을 주워 담는 이런 용기, 그릇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문장의 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문 용어는 이것을 문장 구조라고 해요. 구조란 말 많이 들어봤죠? 그런데 이 구조, 즉 이 패턴을 분류해봤어요. 네모 형태로 분류해보고 세모 형태로 분류하고 마름모 형태로 분류해봤어요. 그 수많은 내용들을, 패턴들을 분류해보니까 크게 몇 개가 나오느냐? 5개가 나오더라.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문장의 오형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갈림길에 서게 돼요. 아이씨, 내가 지금 문장의 오형식 배우러 온 것이 아닌데 배우러 온 거 맞습니다. 왜냐? 여기서 다뤄지는 문장의 오형식은요, 100페이지 분량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배웠던 오형식이라는 것은 1시간에 다 끝내는 거죠. 그게 바로 불행의 씨앗인 거예요. 왜냐? 결국 영어라는 것은요, 형식, 절로 가는 것이 영어의 전체인데, 결국은 형식을 정확하게 이해하지만이 형식을 바탕으로 한 확장 개념이 넘어갑니다. 그 확장 개념이 뭐냐? 구와 절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문법의 80% 이상은 다 구와 절의 관계인 것이죠. 그런데 쉽게 말해서 더하기 뺄셈이 안 된 상태에서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갈 수는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영어를 전공하신 학부모나 또는 그 성인들도 이 형식편을 듣다 보면요, 겸해집니다. 아, 내가 알고 있는 형식이 아니네요. 꼼꼼히 다시 한번 배워봐야겠네요. 이런 소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1권은 바로 이 형식편이 주로 다뤄지는데, 바로 형식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제시된 그 문장까지 가기 위해서는요, 토시지 하나하나 구멍이 생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탄탄하게 메꿔 가기 위해서 밟아 나가는 단계니까 쉬운 파트가 나왔다고 해서 경솔하게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요.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높아시면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절대로 스킵하지 마세요. 건너뛰지 마십시오. 쉽다고 해서. 그러려면 이 수업은 자기하고는 안 맞습니다. 이 수업은 겸손한 자만이 들어야지 딱 맞는 수업이에요. 예, 그건 어떻게 보면 경고성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수업은 여러분들도 윈이 돼야 하고 저도 윈이 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고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겸손 모드로 끝까지 저하고 호흡을 맞춰주시면 진짜 고맙겠습니다. 아셨죠? 자, 다음 단계 넘어갑니다. 우리가 흔히 문장의 구성 요소는 뭐가 있어야 한다 했어요? 아, 선생님 너무 잘 알아요. 뭔데? 주어 동사요. 그래, 맞았어. 그런데 왜 주어 동사가 문장의 구성 요소지? 선생님 뭘 당연한 걸 물어보세요. 참고서 어디를 봐도 그게 다 나와 있는데. 그게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당연한 걸 설명하는 것 같지만요, 여러분이 지금 머리에 잠자고 있는 언어 본능을 제가 지금 깨우는 거예요. 자극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왜? 인간은 어리적 동물이라니까요. 자, 문장은 주어 동사가 있다는 거 맞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문장이라는 것은 말이라는 건데, 언어인데, 언어가 만들어지기 전에 인간들의 의사소통은 뭐였겠어요? 손짓, 발짓이 되겠죠. 손짓, 발짓. 손짓, 발짓이야. 그렇죠? 손짓, 발짓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그림 문자예요. 그림 문자.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원시인이에요. 그림 문자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원시인입니다. 한 원시인이 곰이 발견하니까요, 곰을 잡기 위해서 돌멩이를 딱 던졌습니다. 그럼 그것을 그림으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제일 먼저 돌멩이를 던지는 주체가 먼저 그려져야겠죠. 이렇게. 그렇죠? 꼭 유령처럼 생겼네요. 그렇죠? 그리고 돌멩이를 던지겠죠. 곰이 나타나니까. 곰이 나타나요. 그래서 돌멩이를 딱 던집니다. 슛! 던졌어요. 그래서 곰이 깨갱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 원시인들은 이해를 하는 거야. 사람이 돌멩이를 곰한테 던져서 곰이 쓰러졌구나. 그걸 이해하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의 지능이 항상 거기에 멈춰 있습니까? 아니죠. 무수한 세월이 지나다 보면은 인간의 사고도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깊이가 생깁니다. 무슨 말이냐? 추상적인 이미지가 생긴다는 것이죠. 근데 추상적인 이미지를 그림으로 표현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원시인들을 다 모읍니다. 야, 너희들 모여봐. 왜? 야, 우리도 이제 인간답게 좀 살자. 언어라는 걸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그럼 만들자. 해서 어떻게 만드냐? 야, 이 사람을 우리가 맨이라고 하고, 던지는 것을 스로우라고 하고, 돌멩이를 스톤이라고 하고, 됐지? 그리고 던지는 것이 그냥 이렇게 던지는 거 아니잖아. 딱 겨냥해가지고 뿅 이렇게 쏘는 거잖아. 그러니까 꼬챙이 애 붙이고 곰을 베어라고 하자. 어때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의 언어, 문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인간이 던지는 거야. 돌멩이를 곰을 향해서.
그렇죠? 이게 바로 문장이 만들어지는 배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다듬으니까 처음에 이렇게 시작했겠죠.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서 다듬으니까 문장이 이제 깔끔하게 이렇게 나오는 것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정리해 봅시다. 영어는 행위 묘사어다라는 걸 잊지 마세요. 물론 수업하다 보면 행위 묘사어와 관련된 특징들을 하나하나 설명할 겁니다. 모두 연결되어 있어요. 단순하게 행위 묘사의 그 단어 자체에 의미부여를 하지 마세요. 행위 묘사라는 것은 보세요. 행위 묘사를 바탕으로 문장이 만들어졌단 말이죠. 그럼 내가 문장을 만들 때 생각해 보세요. 뭐부터 써야 할까요? 당연히 행위의 주체를 문중의 중심으로 갖다 써야겠죠. 이걸 뭐라고 하냐? 주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주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행위의 주체를 중심으로 갖다 썼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뭐가 올까요? 당연히 주체 다음에는 행위가 동반돼야겠죠. 그것을 우리가 주어와 동사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음미해보면 맛이 달라요. 그 깨달음이 도움이 된다니까요. 자, 그래서 문장이 왜 주어와 동사가 있어야 하는지를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됐죠? 그래서 계속 진도를 나가보면요. 자, 주어 동사를 중심으로 시작하는 문장의 실체. 자, 무엇을 말하려고 하느냐? 자, 주목하시고. 나는 간다 뭐라고 해요? I go입니다. 근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서 I go 하면은 요거도 먹습니다. 왜냐? 갈 곳이 어디예요? 하늘나라밖에 없잖아요. 조심해야겠어요. 다음 문장 보세요. 나는 학교에 간다 어떻게 해요? 내가 유치 찬란해가지고 내가 이거 배우러 온 거 아니잖아요. 좋아요. 배우러 온 거 아니에요. 다음 문장 보세요. 나는 학교에 친구와 도보로 노래하고 춤추며 간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포기하는 사람들이 나올 거예요. 자, 여러분들 골탕 먹이려고 이 예문을 준 게 아니라 자, 보세요. 문장은 주어 동사가 중심이라면서요. 그래서 주어 동사 같죠. 그렇죠? 주어 동사 같습니다. 근데 갑자기 세 번째 문장은 왜 어려워졌어요? 주어 동사를 몰라서 어려워졌습니까? 아니죠. 주어 동사가 아닌 이것 때문에 지금 어려워진 거야. 이게 뭐냐? 이게 바로 문장을 이해하는 시작입니다. 이걸 이해해야 해요. 자, 그래서 세 번째 문장을 바른 순간 이게 참 절망감에 고개를 푹 수그리하네요. 안타깝습니다. 자, 뭐라고 나왔습니까? 문장은 이제 주어 동사를 확장해서 뭐래요? 사요소라고 되어 있죠. 자, 문장이란 것은 길든 짧든 단순하든 복잡하든 다 4등분해서 사요소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을 한번 정의해 줄게요. 자, 이 평면도형에 평행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위를 주요소라고 하고 아래를 종료소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 다음에 수직을 내서 왼쪽을 주부라고 하고 오른쪽을 술부라고 하겠습니다. 자, 주부의 주요소는 뭐예요? 너무 쉬우니까 주어 자리가 되겠죠? 주어 자리는 무슨 자리? 명사 자리가 됩니다. 그렇죠?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술부의 주요소는 뭐예요? 동사입니다. 됐죠?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가 주어 동사를 몰라서 문장이 어려워진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주요소의 문제가 아니구나. 그럼 뭐의 문제다? 종료소의 문제인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종료소에는 뭐가 있습니까? 물론 이제 배영지식 있는 사람은 너무 쉬운 문제죠. 형용사가 있고요. 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아야 할 것은 형용사와 부사라는 종료소의 실체를 살펴봐야겠죠. 그런데 쌤이 현장에서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요.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친구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종료소라는 개념을 정확히 이해를 못해요. 쌤, 종료소가 뭐대요? 그래서 또 설명해 냅니다. 너무 빨리 지나가네요. 다시. 종료소라는 건 뭐냐? 우리가 형용어, 꾸밈어, 수식어라고 하죠. 우리가 지금 용어를 배우는 건 아닙니다. 다시 설명해요. 형용어, 꾸밈어, 수식어라고 하는데 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게예요. 이게 중요해요. 제한어, 한정어 라는 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왜 중요하냐? 자, 주목해 보세요. 보세요. 놀이터에서
공을 가지고 윗동네 아이들이 즐겁게 놀고 있다. 선생님이 가장 기본적인 걸 설명하는 것 같지만요. 기본적인 걸 모르는 친구들이 많다니까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구멍을 메꿔줍니다, 지금. 예! 놀이터에서가 수식하는 게 뭐냐면요. 가관입니다. 어떤 친구는 공을 가지고를 수식해요. 그러면 공을 가지고 수식하는 게 뭐냐? 왜 윗동네요? 맞습니까? 아니죠. 정의부터 내려볼까요? 수식을 하는 것은요, 반드시 제한어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수식받는 단어의 내용이나 또는 의미를 반드시 제한, 한정시킴으로써 비수식어가 갖고 있는 의미를 보다 구체화시킬 수 있는 기능을 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놀이터에서 하고 공을 가지고는 아무런 상관관계 없어요. 수식관계가 성립이 안 된다는 것이죠. 잘 보세요. 이 문장의 주어는 아이들이에요. 야, 세상에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야, 어떤 아이들인데? 뒷동네 아이들이야. 아이들은 아이들인데 어떤 아이들이야? 뒷동네 아이들이래요. 이게 수식관계가 성립되는 거예요. 그리고 놀고 있다, 야. 야, 임마, 어디서? 놀이터에서 놀고 있어. 장소를 한정시키죠. 그렇죠? 어떻게? 공을 가지고 놀고 있어. 이게 수식어라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영어에서는 생명입니다. 왜냐? 영어는 그 자체가 단어 나열 순서, 즉 하나의 패턴으로 문장이 만들어지기 때문에요. 이 수식 관계는 진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말은 그렇지가 않아요. 뱉으면 그냥 말이 다 됩니다. 되기 때문에 수식 관계가 뭐고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말에 익숙한 관점에서 영어를 보다 보니까 이런 실수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진짜 중요한 문제라는 거. 그래서 수식어라는 것은 반드시 제한, 한정할 수 있어야지 수식관계가 성립된다는 것을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아셨죠? 정신 번쩍 긴장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요약을 해보면요, 이렇습니다. 종류서라는 것은요, 수식어야, 수식어. 우리가 흔히 알고 있죠? 수식어는 뭐야? 반드시 피수식어. 피수식어라는 것은 수식받는 단어야. 피수식어의 의미를 제한, 한정에만 합니다. 그냥 앞에 있다고 해서 수식하는 게 아니에요. 아셨죠? 너무나 기본적인 거예요. 근데 이 기본적인 것을 모르면은 사고가 난다니까요. 그래서 2번, 3번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아셨죠? 자, 갑니다! 이제 팔품사. 아셨죠? 팔품사. 여러분들, 팔품사의 종류가 뭐냐? 테스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다 사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하는 거예요. 팔품사는 크게 기능하고 의미어로 나눠지는데요. 기능어라는 건 뭐냐면은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 관사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기능어라는 건 뭐냐면요. 말 그대로 기능적으로 쓰여요. 기능적으로. 혼자서는 아무런 역할을 못 합니다. 뜻도 없어요. 여러분들, to 했어요. 무슨 뜻이에요? 몰라요. 그렇죠? 접속사, that. 무슨 뜻이에요? 몰라요. 그렇죠? 혼자서는 아무런 역할을 못 해요. 뜻을 전달 못 합니다. 그런데 전사는 명사를 동반하면은 얘가 생명을 얻어요. 뜻이 통합니다. 말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접사되는 주어 동사가 오면은 말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기능을 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서는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다른 뭔가와 결합됐을 때 의미를 찾게 되는 거. 그걸 기능을 하고 합니다. 그래서 발음할 때는 이 전사나 접사는 약 발음이 나요. 그래서 듣기 위해서는 잘 안 들립니다. 그런 특징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의미어라는 게 있어요. 의미어라는 건 뭐냐? 여기 뭔가 들어가야겠네요. 그렇죠? 의미어라는 건 뭐냐? 바로 단어 그 자체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뭐가 있느냐? 대명사, 명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사가 있습니다. 결국은 문장의 내용은 얘들이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단어들은 발음할 때 정확히 발음이 됩니다. 그런데 자, 긴장, 주목하세요.
의미어가 내용어 자리이기도 합니다. 의미는 단어입니다. 내용은 뭐예요? 하나의 사건 내용입니다.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한 단어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단어로 표현 못할 때는 두 단어 이상으로 표현하는데요. 이 두 단어 이상이 뭘로 나타나냐? 즉 구나 절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명사구, 명사절. 형용사 자리에 만약에 한 단어 설명이 안 돼요. 그러면 형용사구, 형용사절. 부사 자리에 한 단어가 못 와요. 그러면은 부사구, 부사절이 됩니다.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이걸 명사류, 형용사류, 부사류라고 하는데 이 구와 절의 상관계 문법의 80% 이상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근데 결국은 뭐냐? 구와 절도 단어의 확장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라고 해서 경솔하게 아는 건데 하고 치부할 부분이 아니라요. 구로와 절로 가기 위해서는 이 개념을 정확하게 잡아나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분명히 이 수업은요. 학습자가 학생들도 있고 직장인들도 있지만 선생님도 계시고 강사님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래서 학습자는 학습자 입장에서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나 강사님 입장에서는요. 교수적 차원에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전에 사유에서 수식어는 형용사와 부사가 있다고 했죠? 가능하면 이 부분은 이론적인 부분이고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쭉쭉 진도를 빼겠습니다. 형용사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명사만 수식하는 거라고 했죠. 위치는 뭐냐? 명사 앞 또는 명사 후입니다. 보통은 명사 앞에 오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특수한 경우가 있습니다. 뒤에 오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일단 명사 앞에 오는 경우입니다. 어느 때 오냐면요. 형용사 단독으로, 그러니까 형용사만 와서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는 앞에 옵니다. 예를 들어서 예쁜 소녀예요. 그럼 영어에서는 어떻게 돼요? 자, pretty girl이 되겠죠. 이렇게 보세요. 예쁜 소녀, 예쁜 소녀. 그렇죠? 명사 앞은 무슨 자리? 형용사 자리. 모든 게 위치에서 결정된다니까요. 그렇죠? 너무 간단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요. 어순에서 보면은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할 때는 우리말과 영어나 차이점이 없다는 겁니다. 아셨죠? 따라서 명사 앞에 형용사가 있을 때는요. 그냥 이것을 한 덩어리로 쓰고 한 덩어리로 읽고 그렇게 받으십시오. 아셨죠? 그럼 명사 뒤에 오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 형용사가 수식어를 동반해서 오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 이런 경우예요. 긴 수염으로 유명한 소녀. 보세요. 똑같은 형용사 수식인데 1번은 쉬웠죠. 2번만 봐도 다시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위치에 익숙하지 않다는 거야. 이게 지금 어렵게 와닿는 친구들은요. 자, 그럼 어떻게 하냐? 형용사가 봐봐요. 소녀인데 유명한 소녀야. 그렇죠? 뭘로 유명해? 긴 수염으로가 유명한을 수식한단 말이에요. 지금 긴 수염으로 소녀가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이렇게 수식을 달고 올 때는 형용사가 명사 앞에 안 와요. 어떻게 되냐? 뒤로 옵니다. 반대로 와요. 이렇게 옵니다. 자, 그 소녀 다음에 형용사가 와요. 그 소녀인데 어떤 소녀냐? 유명한 소녀야. 뭘로? 그녀의 긴 수염으로 유명한 소녀.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개념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쓰냐면 다음과 같이 써요. 이렇게 씁니다. 어떻게 쓰냐? 이렇게 써요. 유명한 소녀, 긴 수염으로.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이런 영어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토시 하나하나부터 잡아주기 위해서 지금 팔품사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무시하고 이런 내용들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표치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 수준이에요. 그것을 탄탄하게 밟고 가야지만이 자연스럽게 습득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발 좀 겸허하게 하나하나 음미하면서 즐겼으면 진짜 좋겠어요. 자, 그래서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할 때는 우리말 어순하고 같다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정리됐죠? 자,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형용사가 수식을 동반하기 위해는 우리말과 어순 변화가 있다는 거. 특수한 경우죠, 사실. 자, 이제 또 다음 봅시다.
부사를 봅시다. 부사 이제. 부사라는 건 뭐냐? 요놈의 새끼는요. 동사, 형용사, 다른 부사를 수식하는 거야. 동사, 형용사, 부사를 수식합니다. 바쁘네요. 세 가지를 다 수식하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는 관점은 영어적인 관점이니까 항상 위치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치가 생명이었으니까. 위치에서 봅시다. 위치에서는요. 형용사, 부사를 수식할 때는 전이 수식이야. 전이 수식이라는 것은 앞전자야. 앞에 온다는 거예요. 앞에 온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매우 행복한 했어요. 어떻게 돼요? very happy가 되겠죠. 매우 빨리 very fast가 되겠죠. 어때요? 아유, 쉽네요. 우리말과 같네요. 그렇죠. 우리말과 어순이 같습니다. 따라서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할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말과 어순이 같기 때문에요. 항상 이것을 이렇게 같이 보는 또는 같이 구사하는 습관을 기르는 게 좋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나 다음을 한번 보세요. 우리말과 변화 어순이 없다. 어순 변화가 없다. 다음을 보세요. 부사가 동사를 수식할 때는 다르네요. 후위 수식이에요. 후위가 뭐야? 뒤웃자니까. 뒤에 온다는 거예요. 뒤에 온다는 것은 벌써 눈치챘을 거야. 우리말하고 어순이 다르겠구나. 예를 들어 봅시다. 보세요. 빨리 간다 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go fast 합니까? fast go 합니까? fast go라고 안 하죠. go fast라고 합니다. 보세요. 부사는 동사 뒤에 오는 게 원칙이에요. 뒤에 옵니다. 우리말과 어순 변화가 있네요. 어때요? 지금 수식어부가 관건이라고 했습니다. 수식어에는 형용사, 부사가 있는데, 그렇죠? 우리말과 어순 체계가 다른 경우는 딱 하나입니다. 지금 어떤 경우였어요? 부사가 동사를 수식할 때 어순 체계가 다르다고 했습니다. 자, 머리 정리해 두세요. 자, 빨리 진행합니다. 이 부분은 늘어지면 늘어질수록 질환감이 있는 부분이에요. 많은 학습자들이 그만큼 언어 수준이 높기 때문에 합니다. 이제 구에 대해서 배워봅니다. 구. 여기서 구라는 것은 종로구 서초구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구라는 것은 뭐냐? 형용사, 부사는 나타나죠. 그런데 형용사 자리에 낫단어가 못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낫단어가 아니면 두 단어가 안 되면 세 단어 써야겠죠. 그걸 뭐라고 하냐? 구라고 합니다. 구. 두 단어 이상으로 쓰이는 것을 구라고 해요. 구라고 합니다. 근데 그 구를 여기서는 뭘로 나타낼 수 있냐? 전치사 명사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전치사 명사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선생님, 이 전치사가 뭐 돼요? 보세요. 앞전자, 위치자야. 그래서 전치사면요. 명사 앞에 위치하는 겁니다. 명사 앞에 위치하는 거. 보세요. 명사 앞에 위치해 있잖아요. 아셨죠? 그리고 이 전사 뒤에 오는 명사를 우리가 뭐냐? 전치사의 목적격이라고 합니다. 전사의 목적격. 뒤에서 다시 한번 언급될 거예요. 그래서 말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구는 전사 명사로 되어 있다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영어가 세계 지배가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이 전치사 활용법이 엄청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경험해 보세요. 전치사를 한번 제대로 다 배워본 적 있습니까?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토익 900점 뭐 만점 나오면 뭡니까? 이게 정확히 이게 안 되잖아요. 회화야 뭐 비문법적인 것도 있으니까 얼렁뚱땅 넘어간다고 하지만 어떤 계약서 작성할 때 벌써 뒷골이 땡 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점수로 자기 실력을 증명받기가 힘들어요. 왜? 오직 했으면은 어학연수가 기본이고 공인시험이 기본이겠습니까? 그걸로도 이제 안 통하잖아요. 바로 실용성입니다. 저놈을 내가 바로 써먹을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이 수업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 토익 좋아요. 이거 들으면 많이 해결됩니다. 빨리 해결돼요. 그러나 이 수업은 그 이상의 뜻이 있어요. 뭐냐? 영어 자체에 대한 완성도입니다. 사회에서 요구하는 거, 시험뿐만 아니라 실용성까지도 강조하는 것이 이 수업이라는 거. 그래서 정확히 목표를 가지고 들어오시는 분들은요, 이 수업에 아마 엄청난 열광과 찬사를 주지 않을까 싶어요. 그만큼 철저하게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자, 사설은 그만하고요. 말이 또 길어지네. 자, 그래서 구가 뭐냐?
종류를 보면요. 명사구가 있고 형용사구가 있고 부사구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수식어인 형용사 부사를 설명하다 보니까 형용사 구, 부사구를 설명해야 하는군요. 그래서 구라는 개념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명사구는 보류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에요. 그리고 명사구가 물론 이제 주어로 오는 경우도 있고 기타 등으로 오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는 주요 포인트가 아니니까 보류를 하고요. 형용사 구를 설명합니다. 형용사 구는 철저하게 위치로 갑니다. 어디에 올까요? 명사 후이 수식입니다. 명사 후이 수식이에요. 명사 뒤에 전사명사가 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정원에 있는 꽃들 했어요. 그렇죠? 영어에서는 달라요. 꽃들이 먼저 옵니다. 근데 꽃이 어디에 있어? 정원에 있는 꽃이야. 뒤로 오죠? 위치가 어때요? 위치가 다르죠? 알았죠? 자, 세부적으로 뒤에서 설명하는 거니까 지금 개념만 잡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부사구는 뭐입니까? 부사구. 부사구는요, 동사, 형사, 부사를 수식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부사구의 위치는요, 동사를 수식하든, 형용사를 수식하든, 부사를 수식하든, 뒤에 옵니다. 뒤에 옵니다. 후에 수식이에요. 당연히 이 부분도 어순이 다를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당에서 논다예요. 그러면 영어는 중심어가 논다가 먼저 와요. 어디에서 놀아? 마당에서, 인더 야드에서 이렇게 간다는 거죠. 어순이 바뀌죠. 그렇죠? 하나만 부연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학교에 하면은요, 그렇죠? 명사 뒤에 있는 애가 조사잖아요. 근데 영어에서는 이 조사가 전치사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가거든요, 지금.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죠? 보세요. 그럼 명사 뒤에 뭐가 붙어 있으면 한 단어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럼 영어에서는 이게 전사명사로 표현된다는 것이죠. 위치가 다 바뀌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앞에 못 갑니다. 이걸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구에서는 형용사구가 됐든 부사구가 됐든 반드시 바로 후이 수식이 된다는 거 염두에 두고요. 그러니까 위치가 다 바뀝니다. 그러니까 나들에서는 부사가 동사를 수식할 때만 주의하면 됐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다 바뀝니다. 아셨죠? 구에서는 무조건 바뀌어요. 근데 이게 뒤에서 쉽게 설명돼요. 자, 이론적으로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영어가 왜 어려운지, 그리고 영어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 다음에 문장의 개념을 통해서 사요소 중심으로 전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이제 도입부분 1이 끝났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이제 도입부분 2로 들어갈 건데, 이 2에서는요, 좀 더 디테일하게 내용이 전개가 될 거예요. 그래서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으니까 좀 쉬었다가 파트 2에서 도입부분 2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